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랑미술제 아티스트 토크 진행을 갑자기 맡게 됐는데요. 저는 평론하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성재 선생님하고 이렇게 둘이만 아티스트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게 이호준 선생님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진국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4명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 말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된 선정 작가인 이성재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화랑미술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이름을 이성재, 성재로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파랑새가 노래하는 것 같다고 Song of a Blue Jay라고 얘기를 해서 송제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입체로 된 드로잉, 섬유랑 실을 이용한 입체로 된 드로잉, 그리고 평면에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사랑하던 펜촉 드로잉,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인사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소개를 다 해버렸네요. 저 나머지 안진국 평론가님하고 이호준 선생님입니다. 저 짧게 인사 여기서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평론을 하고 있는 안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토크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30-40분 정도 걸릴 텐데,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안진국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두 분의 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맡고 있는 저희 이성재 선생님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도 이번에 이 작품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요. 원래는 이제 만화가가 꿈이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제 다른 장르를 하시다가 유학을 가거나 혹은 이제 매체를 바꾸면서 작품을 바꾸게 되는데, 지금은 뭐 디지털 페인팅도 하시고, 지금 저기 설치되어 있는 작품의 부스에는 또 설치 작품을 하시거든요. 영상 작품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영감도 얻고 충격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짤막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작가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이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작품을 감상하는데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작품은 진실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좀 더 다가가게 한 이해를 위한 거지, 이게 정답을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저는 이 토크 프로그램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설치 작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작품이 어렵기 때문에 감상을 하실 때 조금 이해를 하시기에 이런 토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작가분들이 처음 데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성재 선생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선생님 작품은 한 작품이지만 제가 여러 사진 스틸컷이나 영상을 준비를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 작품, 전시되어 있는 작품으로만 이성재 선생님의 전반적인 작품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메시지나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저기 설치되어 있는 작품은 깨진 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굉장히 난해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작품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번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을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할 때 어떤 영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직접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자.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그 메시지를 담은 담론들을 어렵게 던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만의 좀 유치해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좀 꺼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지금 현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을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예,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풍경 작업을 디지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풍경을 할 때 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꿔서 그거를 제가 아르바이트로 비디오 트랜지션 같은 거를 줬는데 그런 걸로 한 대 섞어서 잘 모르게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직도 풍경이나 제가 살던 데 아니면 주변 사람들 뭐 아직 신진 작가 어린 나이입니다만 나이가 먹으니까 좀 달리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이랬었나 싶은 것도 있고 못 먹는 음식도 먹게 되고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깨진물 같은 경우도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제 또래 애 엄마들이나 어머니 할머니들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아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감이 뭐 심정을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아기 낳고 어쩌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넘겨짚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바뀌면서 제가 몰랐던 거를 다시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아주 제 퍼스널한 이야기로 파고들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저는 다시 또 큰 구멍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이야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텍스트랑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예전에 엄청 좋아하던 형이 되게 뭐라고 저한테 했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만 해도 시대상이 거울처럼 반영될 거니까 근데 반항감 때문에 한참 안 하다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말과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결국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어머니 문제랑 그 모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잘하셨던 그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남자다 보니까 너무 넘겨짚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넘겨짚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한테도 여쭸더니 그건 또 아니다 이러신 것도 또 있으셔가지고 그런 걸로 애매하게 중첩시키고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를 만드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전공을 했었을 때 그 디지털 매체가 주던 아름다움과 비물질성의 반대편에서 손으로 좀 제발 뭐 좀 만져서 놓고 싶다는 생각을 몇 차례 했던 계기가 테레비가 꺼지거나 그럴 때 내가 만든 거 도대체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두 가지 그리고 물질성이라든지 제 이야기를 계속 작업하면서 포함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신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할 때 선생님 작품을 보면 대부분 옆에 지금 시위 부스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성 작가인 줄 안대요. 선생님 작품을 보면 왜 그런 여성적인 작품의 여성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도 화면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먼저 깨진물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작업들을 하셨고 그 작업들이 주는 어떤 메시지랄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저런 작품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작업 너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2015년, 16년에 제 인생에서 정말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싶을 정도로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제가 디지털 작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용인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대학의 비전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입에 담기도 너무 존경하는 서도호 선생님께서 그 공간을 구축하신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재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이 풍경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다 다른 이미지처럼 보이시지만 저 채널이 가장 왼쪽에 쪼개진 채널이 1분 25초가 지나면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를 동시에 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개로 쪼개서 동시에 놓으면서 마치 한 사람이 아기 때,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 때, 뭐 총각 때 이런 게 동시에 서가지고 마치 동시에 보니까 다른 사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영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틀면 되겠습니까? 네. 10년 전 작품이네요. 네, 벌써 시간이
그래서 이거 제목을 저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되게 멋있고 내가 그 현학적인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저 아비아 끓였다가 뭐냐면 그 부처님이랑 부처님 제자 대화 중에 부처님이 대답 안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여쭈니까 부처님이 그냥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를 아비아 끓였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풍경의 끝도 시작도 없고 뭐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그때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멋있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작품들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에서 나오고 있는 메비우스티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따로따로 분절해서 보이다 보니까 각기 다른 작품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앱스트랙트한 비디오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었는데 30분짜리도 만들었었는데 이게 만들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볼 텐데 싶어가지고 그러면 쪼개가지고 여러 채널로 동시에 틀면은 짧게 보고 가셔도 다 보시겠구나 싶어서 그때 미국에서 테레비를 5대 빌려서 동시에 틀고 전시 끝나고 테레비 반납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아마 그 상가 쪽에서 그 파셨던 업체 측에서 약간 좀 불만이 있으셨지 않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때문에 좀 다른 작품들, 다음 작품들. 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요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저한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비디오 작업을 만들었는데 뭐 전시 전이나 후나 자꾸 기기 고장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제 작업이 마치 없어진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제 작업을 들고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문제가 정확히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비디오가 적당히 재생이 잘 안 되고 제가 어려운 말을 20대 후반에 배웠던 그 영어 이언어로 하다 보니까 그 좋지 않은 말을 잘 안 나오는 비디오로 틀고 있어서 그때 끝나고 나왔는데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 맞으면서 2시간 걸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 작업 어디 갔을까?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심사위원들이 당신 결국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제출하고 가라. 그래서 USB 하나 붙여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영이 안 되는 버전이 달라서 상영이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그 비물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물질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나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완성했던 게 이 구형의 구라는 그 작업인데 이때 제목이 구형의 구라서 처음에는 그 아주 올가닉하고 그렇게 물퉁물퉁한 구를 여러 개 모아서 커다랗고 정말 동그란 원을 만들고 싶어서 구형의 구라고 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잘못 유토를 가져가니까 그들끼리 너무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실로 중간에 간격을 벌렸는데 그 간격 벌리는 과정에서 이 공중 드로잉이라는 형식이 제 스스로 좀 저희 아내랑 같이 만들었는데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이때부터 물질 작업으로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 작품에 이때부터 이제 뭐 여성적인 비즈랄지 레이스랄지 뭐 이런 게 나오고 아마 처음에는 실을 그냥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이 이렇게 무게 때문에 이렇게 꼬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나일론 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깨진 물 나왔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일론 실에서 나오는 어떤 수직선에 대한 부분하고 바네 뉴만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바네 뉴만의 시그니처 컴포지션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수직선에 대한 부분을 나일론 실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나일론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잘 드릴 수 이렇게 시간차를 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동시에 사용했었습니다. 그 일반 실과 함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실도 썼는데 그 목적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공중에 뜬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윗공간에 그 투명한 부분을 남기고 그 아랫부분만 제가 색칠해서 선처럼 띄울 수만 있다면 공중에 뜬 이미지가 되고 제가 예전에 했던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작업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낚싯줄도 썼는데 너무 굵어서 약간 투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아주 얇은, 처음에는 아마존에서 시켜서 홍콩에서 굉장히 얇은 나일론 실을 썼는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료가 저를 끌고 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직 컴포지션에 대한 경로를 그 나일론 실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열어준 것 같은데, 그맘때쯤에 이제 내용적으로도 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내 얘기 한번 해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얘기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게 지금 보시는 그 그녀의 진짜 비밀이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2018년에서 21년, 21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그녀의 진짜 비밀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작품이 지금 출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작품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때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 인권의 상징인데 가서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였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아까 나일론 실줄이 나왔을 때 그 어둡고 텁텁한 그 작업실에서 나갔는데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수직으로 올랐을 때 그 어떤 눈에 부신 작가 자신의 어떤 상황하고의 어떤 대비점, 이런 것들이 작품에 이제 나오게 된 게 그녀의 비밀 시리즈인데, 작품을 보면서 조금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동그란 구를 만들고, 제가 그 당시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는데 LA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적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좀 더 재밌을까 해서 했던 게 미국 이야기였습니다. 그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기에 좀 바쁘셨어요. 뭐 이렇게 그 일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내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이모가 제 최근에 알았는데, 이모가 저 때문에 그 간신히 대학교도 다 다니시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저 키우시느라고 그 좋은 직장 다니셨던 걸. 그러다가 저 키우시다가 제가 한 7살쯤에 미국으로 이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간 것 같아가지고 이모 언제 와? 그랬더니 7년 있다 그러고 아직도 미국에 계신 저희 이모가 계신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모가 저 보고 저 먹으라고 이제 막 뭐 스니커즈, 뭐 M&M's 초콜릿, 아니면 뭐 닌텐도 게임 이런 거를 막 보내주시고, 저번에 그 다른 작가님이랑도 말씀드렸는데 90년대의 그 미국은 정말 멋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상에 막 텔레비 너무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 너머로 막 모든 영웅이 나오죠. 맞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막 날아다니고 마이클 잭슨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모가 이런 멋있는 끝내주는 물건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세상을 보니까, 저 이모님이 전도사신데 우리 이모 천국 가셨구나 이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석사를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풍경처럼 장소적으로도 제가 미국을 멀리서 봤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월세였던 것 같습니다. 월세. 그래서 월세가 한국 돈 한 17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거 막아내려고 아르바이트하면 작업 시간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은 막 의리번쩍 하면 작업실에 있으면 괜히 집에 와서 막 화나고, 나는 왜 작업실 없지? 그리고 막 아는 분의 빈 방에서 저희 애견마랑 둘이 신혼생활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공간이 너무 슬펐었던 것 같아요. 공간 제약이 너무 슬프다가 간신히 그 원베드 아파트 조그만 걸 얻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생신쯤 돼가지고 제가 LA 시내에서 가장 큰 그 베버리힐스 쇼핑몰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나가는 길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차 타고 나오면 나갈수록 밝아지고, 쇼핑몰에 도착을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냄새 좋아지죠. 그 밝아지죠. 그리고 잘 말을 안 걸어줬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백화점 가니까 난 누군데 넌 누구냐, 뭐 보러 왔냐 해서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떠올랐던 게, 제가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 바넷 뉴먼 선생님 그 하나됨이라는 원먼트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올라가는 추상 평면화와 그 컬러필드 페인팅이 떠올라서, 그거를 제가 그 쇼핑몰에서 그 레이스랑 이런 걸 사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넓게 하늘하늘거리게 만드니까 그 약간 약간 저 나름대로의 약간 반항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940년대에 활동하던 백인 남자 회화가께서 가지던 그 권위가, 유학생 남자, 동양인 남자가 영어 잘 못하는 남자가 와가지고 선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에 대한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었는데,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일론 줄이 주던 수직적인 그 재료 감 같은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만들게 됐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벌먼트 스튜디오 센터라는 곳에서, 이때는 그 약간 그 겹이 좀 적었어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만드느라고. 그래서 이거 만들고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저한테 이제 너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러냐 해서 제가 폐기를 할 거라 했더니 옆방에 계시던 일본계 미국 작가분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셔서 오셔서 테이핑이랑 막 다 해줘서 그 보따리처럼 이렇게 싸서 메고 와서 LA에서 다시 풀러서 이렇게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이 있나요, 이것도? 이거는 제가 사진만 가져와서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이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이 레이스가 등장을 하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까 월세 때문에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백화점에 갔더니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빅토리아 모모의 그 여성 속옷이 그렇게 비싸고 화려하고 이런 부분에 충격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하나였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작품에 여성적인 그 부분이 나오는 거는 여성성 때문이 아니고 페미니즘 얘기도 제가 약간 물어볼 거거든요. 페미니즘이 예전에 초기 페미니즘처럼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랑 여성의 성 역할이나 사회적인 역할, 일 전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페미니즘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와이프, 그다음에 이모, 그다음에 모성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재료들을 택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내분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추천해주는 그런 재료들이나 이런 거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작품의 성향들이 나왔고, 혹자들은 그래도 선생님 이름을 모르면 여성 작가분이라고 아는데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보시면 전혀 여성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암시적이고 중의적이고 함축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담겨 있어서 저는 힘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작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22년에 선생님 질문 하십니다. 네. 지금 이게 사진, 그게,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인 부분인데 굉장히 가는 선이 여러 개 겹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써도 이게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제가 금색 빛이 올라오도록 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옵티컬한 금색 선이 일렁이는 부분이 금박이 씌워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래 제가 영상을 오늘 부탁을 드렸던 거고, 오늘 마지막 작품들이 이제 깨진 물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이 그 화랑미술제에 전시된 작품이 전시가 돼 있을 텐데, 아마 분명히 이제 이 토크 프로그램 끝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 한 번씩 다 가셔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 예, 그래서 이 그녀의 그 진짜 비밀 시리즈를 미국에서 하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동시에 그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원래 저는 미국에 살려고 영주권 신청한 상태였고 나는 이제 여기서 산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기절하고 피 쏟고 엉엉 울면서 못 사니까 돌아가자라고 해서 저도 집 앞에서 막 울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약간 금이 환영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녀의 진짜 비밀 작업을 하려 했는데 오픈콜 넣어도 이제 뭐 너무 미국적인 이야기니까 기회를 받는 경우도 적고, 그래서 그때 고민 많이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좋은 작가님들이 다 하셨던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던 게, 그때 저희 애기 엄마 이야기, 제 또래 애 엄마 이야기, 그리고 밥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밥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할머니 됐어 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어머니 얘기, 미국에서 저한테 그 남자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애기 아빠가 그 집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제주가 좋은데 계속 해야지 이해하셔서 제가 그때 맥주 마시면서 막 엄청 울었고 너무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서 잘 우시네요. 네, 제가 굉장히 이모셔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와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 안 하면은 내가, 왜냐면 가정이 있고 애가 있다 보니까 작업할 때마다 아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거든요. 요거까지만 한다. 그리고 계속 번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게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애기 엄마 이야기, 할머니들 이야기 그런 거 하다가 이게 약간 중간 지점이었던 작업 같습니다. 그녀의 진짜 비밀의 컴포지션에 더해서 그 하단 부분을 약간 제가 치마 자락이랑 그 바닷물결처럼 만들어가지고, 원래 제목을 그 여왕님 퀸이라고 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 개인전에 할머니는 아빠의 엄마라는 개인전을 2022년에 가졌는데, 그때 약간 그 트랜지션 작업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어머니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저희 아들 태어날 때 그 비집고 나오던 문 같은 엄마 그 저희 아내의 몸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거를 좀 포함해서 중간 매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작업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을 찍은 거고 제가 지금 그 지하 주차장에서 전시를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다 이렇게 천으로 메워가지고 마치 전시 공간인 것처럼 했지만 저 뒤쪽에는 정말 시멘트 벽이 즐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오늘 깨진 물도 그렇고 여기 이 작품도 그렇고 붉은색이 주는 어떤 의미 같은 게 있나요? 아 그때 그 소마미술관 전시 전에 그 면접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아주 단순히 그때 저희 혈혈단신 둘이서 그 이렇게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기 이렇게 뽀송뽀송해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기 낳았으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애기 엄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절하고 그러니까 저 너무너무 걔가 드라마처럼 애기 이렇게 안고 발로 벽을 차면서 막 헬프 막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피에 대한 기억이랑 색채적인 강렬한 색채를 쓸 수 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한 가지 모노톤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게 빨간색이어서 당시 저 개인전 할 때는 그 빨간색으로 드로잉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좀 통일해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이제 풀어 쓰면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이 글이 그 어디에 표현되거나 이렇게 도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랑미술제 자체에는 제 글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작품에서 뭘 느꼈냐면 굉장히 암시적이고 운유적이고 그다음에 시적인 부분을 오히려 전 느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인은 시로 언어로서 표현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어떤 설치 작품이나 매체를 통해서 혹은 그 회화가 아닌 설치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방식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 빨간색을 표현을 하기에 이제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떤 선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생님 작품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된 그 공간이 어머니 모성으로서의 어떤 자궁의 그런 어떤 암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깨진 물, 네. 이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그 중간 지점적인 그 어머니의 탄생이라는 작업을 하고 그 제가 개인전에 대한 한국으로 귀국해서 첫 미국에서는 개인전이 있었었는데 한국 첫 개인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 중학교 모교 앞에 제가 엄청 사랑하는 소마미술관이 있어서 여기서 전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꿈을 갖고 있었는데 덜컥 그 전시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약간 벼르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전시가 잡히기 전에 약간 꿈꾸면서 저기 나한테 주어지기만 하면 내가 들고 갈 건 이거다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깨진 물이라는 작업인데 조금 평면적 그 약간 플랫하게 캔버스 패널처럼 공중에 띄운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다가 다시 부피감 있는 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깨진 물의 조형적인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저한테 언뜻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게 약간 앱스트랙하게 그 조형적으로 이렇게 압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위에 솟구친 부분은 인부 만삭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아래로 그 터져 나오는 양수물이 쏟아지는 그 광경을 좀 묘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목이랑 연결을 좀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그 교포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워터 브레이크 왔어, 워터 브레이크. 그래가지고, 워터 브레이크가 뭘까 했더니, 양수 터졌던 말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시니까 영어랑 한국어 많이, 하이웨이 타서 109번으로 빠지면 이런 얘기 하듯이, 워터 브레이크 왔어 해가지고, 양수 터졌던 말을 영어로 그때 알게 됐는데, 그 워터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한국말로 뒤집어서 브로큰 워터로 만드니까 이제 깨진 물이 돼서, 양수 터지는 그 광경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하고 싶었고, 그 제가 좋아하던 그 어여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로 탈바꿈해서 그 고생을 하는 광경의 순간을 좀 포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재료가 저를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돈이 자의반 파의반으로 이게 약간 물결이랑 치맛자락처럼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하강하는 그 구조는 제가 치맛자락과 바다 그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엄마 마음은 바다 이런 말을 떠올리면서 계속 아래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날 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혈혈잔신 두 부부가 가 있는 미국에 유아용품을 보내셨는데 유아용품을 손바닥에 올리니까 정말 너무 씨앗처럼 작아서 그 씨앗이 자라서 내 발만 해지고 그리고 내 티셔츠만 해지는가 싶어서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오브제를 300개 깔았는데 300개는 이제 산딸이 10달이니까 30 곱하기 10해서 300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엊그저께 관람객 분 중에 한 분께서 그 28로 계산해야 된다, 28일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20개 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는 얘기를 통해서 이거를 그 추론을 한 게 아니고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 정말 엄청난 계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생각들이 그 비지 하나하나에도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저도 오늘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그 페미니즘에 대한 아까 그 여성성에 대한 부분하고 페미니스트 아니냐 혹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하고 앞으로는 작업을 어떻게 연장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페미니즘 문제는 제가 너무 제가 그 어머니들이랑 그 여성분들에 대한 그 존경이 마음속에 깊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살짝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 또래 남자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약간 그게 저한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긴장감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있는 그 누가 조금 더 세고 그런 거가 어려서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춘기 지나고 그게 약간 증폭이 됐던 게 유학 가 있던 시간인데 그때 이제 도움 받아야 되고 힘들고 그럴 때 저 제일 많이 도와주셨던 게 아줌마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장욱진 화백께서도 사모님을 이제 부처님으로 그리신 게 있는데 저도 그거 보기 전에 제가 그렸던 게 그 엄이아할 장내라는 그 드로잉이 있거든요. 낙서처럼 그게 엄마, 이모, 아줌마, 할머니, 장모님, 아내 요 6분인데 부처님으로 이렇게 수인하고 계신 거 그래서 제가 이분들 덕분에 작업할 수 있구나라는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페미니스트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감히 그 부분을 정말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제 역량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가 풍경이나 장소 그리고 사람들 중에 꼭 말씀 언급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어머니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업 그것도 너무 감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약간 조명입니다. 조명.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그 매사추세츠 모던 아트 뮤지엄에서 제가 있었을 때 제임스 터렐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냥 텅 빈 공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조명만 조도를 계속 바꾸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저 작업을 축소시키면서 처음으로 케이지 안에 넣었는데 조명에 따라서 저 작업이 조금 더 옵티컬하고 신비롭게 정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 초에 목표였는데 작업실을 꼭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좋은 깨끗하고 좋은 작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실에서 나오고 싶답니다. 네, 그 한국에도 그 세 분의 여성분을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어머니, 와이프, 내비게이션. 네. 네. 제가 이제 뭐 좀 지루할 시간이 돼서 저하고 그 이성재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이거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서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저나 안진국 선생님처럼 작품에 대해서 파고들고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직업병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 작품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느낀 대로 다 다르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성재 선생님하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안진국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제가 지금 이호전 선생님 작품 봤거든요. 네, 두 분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끝마무리까지 다 그리고 작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진국 선생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재 선생님하고 저는 이태우였습니다. 이성재 작가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아마 이호준 작가님이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성재 작가님 작업 보면서 많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듣게 돼서 많은 것들 해소가 되었는데 2017년까지 공중 드로잉 작업을 하셨었는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그 그녀의 진짜 비밀 작업을 계속 하셨던 걸로 봤을 때 2018년도부터 여성 작업으로 넘어갔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계기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계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진짜 비밀은 제가 제목을 아까 지금 이태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백화점에 있는 무슨 누구누구의 비밀, 그 누구누구를 쓸 시크릿 이런 그 브랜드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약간 그 트위스트, 약간 패러디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그녀란 말이 들어갔던 동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을 제가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 이모였던 것 같아서 이모 생각하고 미국을 거기에 표현하다가 제가 쓸 수 있는 재료가 이제 실이나 천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짧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려서 만화, 그러니까 소묘를 한번 중학교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밀어가지고 양감을 제가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날카로운 손으로 이렇게 그어서 쌓아가지고 소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미술 선생님께서 야 이거는 만화니까 너는 만화해라 해서 그때부터 제가 펜촉 작업으로 드로잉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여파를 끼친 부분이 그 공중 드로잉이라는 실 작업이어서 그 아주 가녀린 실가닥이 엮여가지고 조형적으로 완성이 되니까 여성 작가인가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 첫 번째 굉장히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제 첫 번째 개인전 때 어떤 남자분이 제 앞을 지나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전시회,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때 머리 들깎아가지고 머리 막 엉성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셔서 그때 굉장히 영광이었거든요. 저 스스로는 엘레강트하다는 그런 말씀 같아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좋은 답변 드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좀 이게 왜 2018년도에 바뀌었냐에 대해서 궁금했긴 했으나, 예, 또 우리 이호준 작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호준 작가님 정말 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이성재 작가님께서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호준 작가님 작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종이접기를 가지고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종이접기를 했는지 그 계기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호준 작가님한테 왜 종이접기를 가지고 조각 작업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조각을 하는데 전공은 사실 미술 교육으로 학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 교육을 할 때 제가 교육봉사도 다니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 교육 강사도 하고 할 때 종이접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이접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교육학을 배우면서 종이접기에 관련된 그 교육 그리고 놀이 이런 부분이 그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가장 훌륭하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 종이접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돼서 종이접기를 활용한 그 형상을 활용한 조각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리가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답을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해 보시죠. 를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쫙쫙쫙 해서 예술품, 동물이나 뭐든 이렇게 만들어내는 맞는 말씀인가요? 접지라고 하면 되는 종이접기. 예. 이호주 작가님의 논문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 오리가미라는 용어가 우리는 종이접기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종이접기를 오리가미라고 하고요. 그걸 일본어로 일본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연구를 하셨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오리가미라는 말이 그 일본 말로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제가 일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미국에서 종이접기 협회에서 그 협회장이 원래는 페이퍼 폴딩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오리가미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게 굳어져서 국제적인 용어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리가미라는 이제 작품 제목 시리즈라고도 말을 하고, 오리가미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정사각형의 종이에 가위나 칼로 자르지 않고 풀로 붙이지 않고 두 가지의
종이를 겹쳐서 만들지 않고 이런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형식 같은 거를 좀 무시하고 형상을 위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오메이감이라는 작업을 보면 아시다시피 종이접기잖아요. 종이접기는 크기의 제한이 있고 조그맣게 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일 텐데요.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조그만 걸 크게 하고 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커지기도 합니다. 뭐 아파트 단지 앞에 큰 종이접기 같은 작업이 설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을 때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걸 또 작가님께서 의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스케일을 좀 키우는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원래 종이로 이렇게 접는 작품이 아니고 종이접기가 이게 커지면서 사실 재료의 변화도 가져오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크게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작품이 작은 작품에서 이 큰 작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느낌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러버덕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작은 러버덕은 아주 귀여운데 아주 크게 만든 거를 실제로 앞에서 보면은 위압감이 들기도 하고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종이의 질감이 나와야 될 거고, 근데 종이가 약하고 연약한 재료일 텐데 그게 이제 크게 됐을 때 만약에 종이만 가지고 그냥 크게 됐을 때는 어떤 약하고 연약한 종이이기 때문에 막 좀 휘거나 좀 커졌을 때 그 느낌이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거 어떤 유연한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만든 작업인데요. 이렇게 재료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판을 쓸 수도 있고 똑같은 느낌의 화판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를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작업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호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 종이접기 같은 작업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종이를 좀 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접어보면 어떠냐, 포맥스를 써보면 어떠냐, 뭐 화판을 써보면 어떠냐, 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막 종이접기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저는 좀 전통적인 조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접기라는 것을 형상을 가지고 와서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이 전통적인 조각의 형상, 여기 저 사절을 보더라도 좀 이런 다이에 올라가 있는 약간 좀 정통적인 조각의 형상을 제가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뒤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을 먼저 답변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국내에 지금 젊은 작가들의 약간 조각의 붐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스티로폼으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금속 망으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플레이터라고 해서 풍선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작업하는 경향이 많아요. 젊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작가님들이 조각의 덩어리감 그런 무거운 것들을 그거를 이렇게 처분하거나 같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실이 너무 좀 협소하고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재료들, 가벼운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조각 작품으로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이게 설치했다가 그걸 또 이제 철수하고 다시 재설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호준 작가님은 좀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정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이접기라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어떤 느낌인데 그에 비해서 재료는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정통적인 걸 좋아하는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좀 가변적인 재료를 써보면 어떠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조각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리스 조각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조각을 좋아하는데 이게 그 작품을 보시면은 벨베데레이 토르소라고 지금 바티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종이접기로 이렇게 한 건데 제 원래 취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이접기라는 것을 활용해서 전통적 조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스 로마 조각 작품 상당히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통적인 물질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조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종이접기라는 상당히 가볍고 이게 세련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성하고 그 전통성이 같이 있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상당히 젊은 작가로서 좋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작업을 보면서 가장 생각났던 작업이 뭐냐면 제프 쿤스 작업이었어요. 사실은 제프 쿤스의 뭐 풍선개라던가 아니면 풍선 토끼, 뭐 제프 쿤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풍선 원숭이라든가 그 약간 아시다시피 그런 그 풍선 아트라고 보통 하죠. 풍선을 접어가지고 만든 개 형태를 크게 확대시키는 방식의 작업을 했던 게 아니면 풍선 토끼 같은 경우는 토끼 인형을 크게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만든 작업들이 제프 쿤스 작업인데 마찬가지로 이호준 작가님 작업도 종이접기라는 어떤 작은 것들을 크게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제프 쿤스 작업과 좀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종이접기라던가 아니면 풍선 아트가 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어떤 행위들, 예술 행위다라는 측면에서 좀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작은 형태를 크게 확대시켰다라는 느낌에서 똑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각에 맞게끔 재료를 조금 변경했음에도 원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게 작가님이 이제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이게 말씀 봤던 것처럼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조각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접을 수 없는 종이 조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작품 설명할 때 이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조각이라는 말을 꼭 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원래 종이접기라는 것은 그 뭐 네모난 정사각형의 종이를 뭐 접어서 많은 이런 엄격한 형식이 있는데 그런 수학적 그리고 기하학적 이런 공리를 따르고 뭐 도안을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막 퍼져 있는 종이접기 이미지 그리고 뭐 이미지의 실제 형상 뭐 그리고 무슨 뭐 그림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3D상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로는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가 되는 종이접기 조각이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이 나왔으니까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이 타워라는 작업이고 지금 현재 주민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 작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이거는 예, 비슷한데 요거는 타워의 조금 다른 초기 버전이고요. 지금은 다른 그 두 번째인데 요거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처음에 밑에 수레가 있고 그 위에 탱크, 옆에 바나나, 위에 고래, 위에 호박. 요것들이 실제 개체였으면은 되게 이질적이었을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요것들을 종이접기라는 레이어를 더씌움으로 인해 가지고 좀 조화롭게 보이는 이 조각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작업 중에서 또 흥미로운 게 이건 색깔이 없어서 좀 다른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조금 흥미로워요. 이 색깔은 어떤 그 약간 종이접기 색종이 그런 느낌을 내려고 이런 색깔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의도가 있으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 색종이 느낌을 내려고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는 뭐 그 형태적으로는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라고 하지만 그 종이접기 형상이 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색칠은 이 종이로 한 듯한 느낌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아까 제품수의 풍성이랑 동일하게 이제 그 재료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마 철이라던가 스테인리스도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색종이의 느낌을 계속 고스란히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이런 색깔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조그만 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판과 이런 색깔에 의해서 조그만 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많이 색깔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색종이 같은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접을 수 없는 종이 조각의 하나의 일종이겠죠? 이 작업도요. 이런 식 작업을 안 나오겠죠. 저기저기로는. 아, 예, 네, 종이를 접을 수는 없고, 요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얼굴 부분, 그리고 다리 부분, 얼굴 부분은 뭐 요쪽 종이접기에서 가장 예쁜 거,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은 또 어떤 종이접기에서 가장 예쁜 부분, 그리고 다리는 어떤 곳에서 가장 예쁜 거, 이렇게 해서 제가 3D상에서 조합해가지고 만든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모으시나요? 뭐 어떤 종이접기 교재를 통해서 모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부분을 모아서 조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없던 걸 그냥 조합을 하시는 건가요? 원래 있던 종이접기를 많이 참고하고요. 강아지 같은 거를 좀 만들면요. 이 닥스훈트는 아니지만 제가 닥스훈트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닥스훈트를 하면은 닥스훈트를 접은 종이접기를 여러 개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특출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묶고, 그리고 뭐 실제 뭐 닥스훈트의 이미지도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예, 저는 작가님 이호주 작가님 작업하면서 가장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 사실은 이 입체성과 평면성인데요. 보면 종이접기라는 게 참 흥미로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어떤 2차원의 평면이 몇 번 접어가지고 입체화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고요. 또 그 작가님의 작업을 봤을 때 그런 2차적인 어떤 2차원적인 평면과 3차원적인 입체감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이렇게 조각 작품 하나가 이게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데, 그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훨씬 더 드리기 위해서 주민에서는 더 그런 전시를 많이 하셨던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여러분이 작업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액자에 들어가 있는 작업들을 보셨나요? 혹시? 액자에도 원래는 작가님이 이제 액자 작업들을 많이 안 하셨는데 근래 이번에 액자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아마 이 입체성과 평면성에 대한 더 많은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저한테 작업 노트를 주셨을 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이제 구성된 종이접기 조각이라는 것과 구축된 종이접기 조각이라는 걸 구분하면서 구성된 종이접기 조각은 이런 거고 구축된 종이접기 조각은 이런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이접기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이 러시아 구축주의 쪽 선전 포스터나 아니면 그 구조물들을 보면서 좀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좀 도식을 완벽하게 따르는 그런 것을 구축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형태의 자유로움 그리고 배치의 자유로움, 이런 아까 말했듯이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조각을 구성된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성된 종이 조각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구축된 종이 조각? 예,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그 선전 포스트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업이 이제 구축된. 그럼 제가 이해하는 바로 설명을 드리면 구성된 종이 조각 같은 경우는 원래 접히지 않는데 그렇게 이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종이접기를 통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종이접기로 한 것처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종이접기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완벽하게 뭐 한 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젓는 이 그 작도의 공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가 최대한 완벽하게 지켜서 만들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는 구성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모아서 구성한다는 의미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한 장 한 장들이 접히면서 이렇게 구축이라는 건 뭐 중첩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구축된다, 중첩된다, 첩첩이 쌓인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작가님께서 이 심미적인 작업을 많이 하세요. 아름답게 하는 걸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 작가님이 심미적인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심미적인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이 도달하게 되길 원하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이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작업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이 두 가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최대한 이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그 조각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뭐, 사람들 개개인에 따라서 좀 상대적인 그 미적 기준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이 접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 사슴과 실제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아주 정교한 종이 접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하면은 오히려 제 미적 기준에는 좀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단순한 것과 그리고 아주 좀 복잡한 것, 그 중간 어딘가를 찾아서 균형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좀 이런 아까 말했던 구성된 느낌의 이렇게 자유롭게 뭐 다리와 목 그리고 얼굴, 몸통 이런 걸 조합하는 이런 자유로운 느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지금은 조금 더 그리스 조각 느낌의 종이접기 작업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니케라든지 아니면 뭐 원본 던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고, 종이접기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귀엽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귀여운 것보다 좀 더 멋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노력하고 앞으로 작업 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아까 그리스 조각 작업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입체감이 생기는 건 아닐지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종이 조각 자체가, 종이 접기 자체가 입체감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면적인 느낌이, 면적인 느낌이 너무 강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입체감이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타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게 참 그 중간 밸런스를 찾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한 면씩 좀 종이접기 느낌으로 바라보는 뭐 한 세 면을 나눠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각기 이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입체가 된다고 해서 꼭 그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단순하면서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면은 더 훌륭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잘 밸런스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가 뵈서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이상한 방향 가지 않도록 제가 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토크는 마쳤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관객 여러분한테 질문을 아마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질문을. 예, 두 분 작품을 포함해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자, 우리 다 같이 20년 뒤로 가봅시다. 지금 2024년이니까 2044년. 우리 꼬마는 군대 갔어요, 벌써. 예, 군대 가서 없고. 자, 저기 앞에 보면은 아트토크라고 멋있게 써 있죠. 근데 저 위에 어떤 단어가 생깁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멋있게 써 있어요. 그리고 두 작가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20년 지났으니까 20살 더 먹고 작품 활동 꾸준히 하셔서 여기 나오셨는데, 평론가님 자리에 중국 알리와 연관된
미술계의 기막힌 인재라고 하면서 중국어와 영어와 우리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20년 동안 우리나라 미술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유추해 보니까 요즘에 말 많은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이것들이 20년 동안 일반 용품으로 들어와서는 결국에는 내 중국 기업이 확실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저 뒤로 물리치고 모든 면에서 쇼핑몰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업체에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가 일반 용품이 이렇게 한국인들한테 잘 먹히니까 그래 여유가 생기고 한국인들도 잘 사는 사람 많으니까 미술 쪽 한번 공략해 볼까?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도전을 해서 컨택을 해서 대우를 잘해주고 기존의 화랑보다 더 훨씬 기존의 화랑 관행 이런 거 뭐 다 조사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대우님들 작가를 대우를 잘 해주면서 작가님들 그러면서 모든 작가님들의 작품 거래가 자기들 쪽으로 다 오게 작가님들은 어쨌든 이익이 되니까 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20년 동안 펼쳐져서 제가 20년 뒤에 가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작가님들도 그렇고 우리 평론가님 특히 우리 화랑계의 간행이나 미술업계 돌아가는 거 그냥 일반 관객인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정 20년 뒤의 가정이 저기 우리 관객분 너무 가셨어요. 너무 앞서가셨어요. 이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 미술계도 지금 상태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쇼핑몰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우리 뭐 화랑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수수방관하고 기존대로 그냥 그렇게 저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저랑 안진국 선생님은 20년 후에도 살아 있을 거고요. 꼭 살 거고요. 이 자리에 꼭 나올. 저는 아까 알리든 뭐든 여기가 지금 뭐 포르쉐인가요? 아무튼 스폰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큐레이터 하면서 평론한 게 지금 한 30년 돼가고 있는데 작가분들 치열하게 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아트페어를 나오고 갤러리를 통해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작업 활동을 하는 거지. 어디에 물론 이제 전속 작가가 되는 작가들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소비의 형태가 물론 이런 갤러리나 이 아트페어나 유통 현장에 접목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만 알리스 아티스트 톡 해서 스폰은 많이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작가들의 전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태원 선생님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화랑 쪽 갖고는 크게 관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술, 현대미술이라던가 지금의 미술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작가님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거지, 이게 어떻게 판매되고 어떻게 더 그쪽은 예술 경영 쪽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 됐건 테무가 들어오게 됐건 이 화랑협회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작가님들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가지고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20년 후에 그렇게 변화돼도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작가 선생님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두 분, 이효준 선생님. 네. 예를 들어서 알리나 테무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실용적이고 좀 가성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품을 뭐 쿠팡에서 사서 로켓 배송으로 갖다 주거나 뭐 요런 거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 작품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사치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명품 같은 거를 해도 뭐 그런 알리나 테무보다는 직접 매장에 가가지고 그 분위기를 느끼고 직원의 대우를 보면서 이렇게 그 경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뭐 궁금해서 다른 그 큰 작가님들 아티스트 토크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제가 참 반성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기회 올 때는 예스 하면서 치고 나가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저거는 못할 것 같아요 했던 시기에 놓쳤던 기회들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 제휴라든지 국가가 넘어가면서 뭐 전속이 간다든지 그런 거 왔을 때 뭐 저도 안진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이 더 윤택하면 하고 싶은 작업이 머릿속에 너무 많으니까 꼭 하고 싶은 부분 분명히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떠오른 건 최근에 손흥민 선수 그 사우디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오퍼를 넣으면서 이제 영입을 시도하지만 저도 약간 제 생활과 가정이 안정되는 선 안에서 그 이상의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제가 지키고 싶은 어느 약간 오글거리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영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으로 태어난 그런 부분, 그렇게 구성돼서 제가 지금까지 작업이 이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제가 작업을 가는 방향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 지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애기가 조금 더 좀 돈이 필요하면 제가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일 하면서 할 수 있을 방법도 좀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트페어, 그러니까 갤러리,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갤러리에서는 판매가 되지만 뮤지엄에서는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엄에서는 검증을 하고 좋은 작가로 성장이 된다면 작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갤러리나 이런 아트페어도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비엔날레 같은 데에서 판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 구조를 만드는데 알리든 테무든 뭐 와가지고 하나의 더 그 유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독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두 분, 제가 짧게 질문하시면 짧게 대답하는 걸로 하고 두 분 다 받겠습니다. 그 종이 접기가 전인적인 성장인 것 같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게 교육과 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좀 즐기는 부분 하고 그런 부분이 결합돼서 그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종이접기에 접목한 거는 교육적인 부분은 종이접기를 하면서 이런 수학이나 이런 그런 기하학적 이런 공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종이접기가 가지고 있고 놀이는 그리고 아이들이 종이접기로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걸로 뭐 장난감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경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를 좀 훌륭하게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접기가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것들 많이 배울 수 있고 그걸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의미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작가님이 다 이 설치라고 하고 조각이라고 하지만 되게 입체적으로 평면을 벗어난 작업이라고 보이고 특히 이성재 작가님은 되게 부서진 조각 같고 여기 이우준 작가님은 되게 응축된 조각 같은데
그냥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두 분 작가님이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조각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선전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강력한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대에서 어떤 그런 조각이나 설치된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어서 작업을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성재 선생님부터.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진국 선생님이 질문 주셨던 것 제가 답변 정확히 드리면서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017년쯤에 그 비물질성에서 좀 물질성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계기가 그런 USB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재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뭐 용접을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뭐 재료적인 문제, 재료 값 같은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드로잉적인 선을 저에게 안겨주었던 시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호준 작가님 작품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지점도 그런 단단한 오브제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말이 없는 친구가 바로 옆에만 있어도 위로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조각이라든지 설치자 같은 작업을 동경하면서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카테고리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드로잉이라고 설명 많이 드립니다. 그 입체 드로잉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명했던 거는 공중 드로잉이라고 말씀드려서 제 작업 전반적인 성격이 이제 드로잉적인 그 캐릭터를 가지면서 영상이라든지 평면 드로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체로도 가고 있고 제 작업이 감히 뭐 사회적인 여파라든지 그 공동체에 어떤 그걸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내밀한 말 하고 그걸 뚫고 나오면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그거에 공감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각이 주는 게 좀 그 시각적 만족도와 좀 공간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조형물이 하나 있으면은 그 건물 앞에 만약에 있다면 건물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길거리를 거니면서 작품을 보면서 좀 주변을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시각적으로 만족을 주고 그리고 공간을 좀 풍성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토크가 끝나시면 그 전시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서 오늘 얘기 나눴던 거 외의 것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 프로그램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이성재 선생님 그리고 이호준 선생님 그리고 안진국 평론가님 참석해 주셔서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작품들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